내수는 또 상당히 침체가 돼 있어요. 중국의 수출 그 단가 지수가 있어요. 2022년 그때가 피크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태양광 기업들도 굉장히 적자가 심하다 그러고 전기차에서도 지금 흑자를 내는 기업이 뭐 서너 개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불만이 막 나오잖아요. 서민들의 삶이라는 거는 사회 폭동이 나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중국 경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중국 경제 요즘 어떤 상황입니까? 뭐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에는 뭐 그 피지컬 AI나 뭐 이거 가지고 뭐 미국을 능가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봐야 돼요? 중국 경제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은 굉장히 역대 최고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첨단 산업이라든지 전략 산업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있죠. 네네. 뭐 전기차라든지 뭐 AI 그리고 뭐 몇 가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내수는 또 상당히 침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요렇게 어떤 걸 보면 되냐면요. 당장 수출만 봐도 작년에 역대 최고치 수출 무역 흑자를 냈고 수출량도 그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의 수출 그 단가 지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걸 보면 2022년 제 기억으로는 10월 달인데 그때가 피크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중간에 아주 미세하게 반등을 한 적이 한두 달 있고. 그 덤핑을 한다는 소린가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상 덤핑에 가까운 거죠. 가격이 네. 그렇게 계속 떨어지고 물량은 계속 밖으로 쏟아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은 원가 하락 요인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죠. 그거 네. 없잖아요. 오히려 원가 상승 요인만 많았죠. 아, 그럼 팔수록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들 뭐 요새 보니까 태양광 기업들도 굉장히 적자가 심하다 그러고 네. 전기차에서도 지금 흑자를 내는 기업이 뭐 서너 개밖에 안 되고 네. 대부분 그게 적자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중국의 인건비 통계를 정확히 믿을 수는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뭐 인건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임금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네. 공기업하고 사기업하고 민영기업하고의 격차가 워낙 커서 공기업이 훨씬 높거든요,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평균 내서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저는 이 수출 기업 중에 상당수는 인건비가 거의 안 오르거나 오히려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내수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뭐 성장률이 뭐 4.5% 5% 이러는데 지금 투자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과연 저 숫자가 진짜 현실인지 조금 부풀려진 건지 이것도 지금 약간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걸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아닌지. 글쎄요. 왜 이게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예전에 리커창 총리가 후진타오 총리 시절에 네네.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리커창이라는 분이 세상 떠난 사람이죠 지금. 네. 그때 리커창 지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자유로웠어요. 아하. 지금 그렇지 않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중국의 성장률 통계를 못 믿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는 거는 세 가지라 그러는데. 총리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 리커창 지수라는 거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예, 그 당시 이제 옛날이죠 이것도. 근데 그래가지고 전기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그 철도 이용량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투자 은행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빌리는 여신인가 뭐자 요런 걸 갖다 묶어 가지고 네. 요걸 비율을 조정해요. 뭐 전기 사용량이 0.4고 뭐 철도 이용량이 네. 뭐 0.3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이제 해서 리커창 지수라는 게 한동안 그 쓰인 적이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 못하는 숫자인가 보군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정확히 철도인지 그게 철강 소비량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것도 너무 옛날 얘기라 지금은 뭐 지금 이런 얘기했다가는 그냥 이제 그냥 숙청당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좀 이게 비판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성장률이 뭐 5%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뭐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이게 불균형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5% 성장하면 대단한 건데요. 근데 우리 소득이 중국 정도 수준일 때는 한 4, 5% 됐었죠. 네. 그 이상도 가기도 중국이 하고. 지금 한 15,000달러 되나요? 네, 그 정도니까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성장률이 훨씬 높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게 문제는 이 수출 쪽하고 내수 쪽하고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또 내수 중에서도 첨단 전략 산업, 그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산업하고 네. 또 그렇지 못한 산업하고의 또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원 받는 산업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뭐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뭐 태양광 뭐 이런 식의 네. 이제 그다음에 그 AI라든가 뭐 양자 기술 뭐 이런 네. 식으로 국가에서 정한 전략 산업들이죠. 그다음에 조선이나 철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부의 지원이 뭐 보조금을 명시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네. 명시적으로 주지는 않더라도 뭐 전기 사용료라든지 인프라 사용료를 암묵적으로 굉장히 할인해 주는 것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통계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보조금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되어 나온 단가를 보면요, 이거는 정상적인 단가일 수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품목에서.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번에 보면은 얼마 전에 무역협회에서 중국 수출을 분석을 했는데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저가 제품만 막 몰아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량이 늘었다라는 이제 보고가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수출량만 따진 거고 무역 흑자를 낸 걸 보면요. 네. 중국의 무역 흑자 항목, 품목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여전히 전기전자가 절대적입니다. 중국 무역 흑자의 60%를 훨씬 넘고요. 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전기차 수출 많이 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전기차의 자체 그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흑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하고 이런 장비 중에 상당 부분을 수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그게 수출량은 많은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걸 많이 수입하고 해서 그걸 따져고 보면은 거의 흑자가 안 나고 히토류도 중국이 전략 산업으로 다른 나라를 이제 목줄을 쥐고 있는 건 맞지만 히토류 가지고는 이익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익은 거의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건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하니까 네. 이제 중국의 정부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여전히 중국이 흑자를 많이 내는 품목은 역시 저가의 전기 전자제품이 절대적입니다. 전기 전자제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TV 같은 겁니까? 뭐 TV부터 시작해서 뭐 좀 저가형 핸드폰도 있고요. 핸드폰, 예, 뭐 PC 뭐 그런 거. PC 예, 이런 것들 다양하죠. 전자제품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조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그런 쪽인데 그러니까 흑자를 제일 많이 내는 품목은 그런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이 그 굉장히 좀 그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쪽으로는 상당히 앞서가 있지만 좀 불균형이 너무 크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불만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해야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삶이라는 게 정말로 그 정권에 유지하고 직결이 되는 건데 네.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 서민들의 삶이라는 거는 사회 폭동이 나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역설적이네요. 그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과 사적인 자유의 제한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나쁜 것만 공산주의고. 근데 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이 불만을 돌리는 거를 하나는 강압적으로 누르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 인해서 불만을 잊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아,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자긍심이라 그러면은 전략 산업의 성과를 내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미국을 드디어 쫓아가고 있고 미국을 앞선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힘들더라도 우리를 믿고 따라와라. 우리나라도 사실 한 70년대 뭐 60년대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죠. 국뽕이네, 국뽕.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희생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를 나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만족을 시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요거는 제가 그냥 추측한 게 아니라 네. 그 중국 공산당에서 발행한 그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한 7명인가 이렇게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자기네 입장을 이렇게 선전하려고 만든 선전 책자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 신시대 중국 특색 중국 사회주의. 특색 사회주의. 예. 네. 그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걸 봤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산당의 그 선전 구호 같은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중국이 뭐 강대국
강대국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세계에 공공재를 공급하고 중국은 그 서구식 그 정치 체제에 대항하는 중국만의 그 중국식 제도라는 것이 서구 자본주의하고 충분히 대항할 만한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정치 체제다. 아하.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네네. 우리는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다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겉으로 보기에는 특수성을 다 인정하고 지역적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면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소수민족은 하나도 인정 안 하는데. 그렇죠. 그건 자기네 거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인권 탄압하고 독재 정권이 있어도 그걸 자기네들은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서구식 보편적 가치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서구식 민주주의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하나의 정답은 아니고 그건 니네가 그렇게 정한 거고. 네. 우리는 그렇게 따라 그거를 말고 중국식 제도를 가지고서 전 세계에 이걸 퍼뜨리겠다. 네. 그리고 그게 강대국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걸 책임을 다하고 그다음에 공공재를 공급하겠다는 말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세계 기축 통화가 이제 위안화가 돼야 된다 하는 이 소리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그 네. 공공재라는 게 거기서 말하는 위안화를 공공재 안에는 보급하겠다. 네, 공공재 안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기축 통화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개인의 희생, 그러니까 개인의 희생과 사적 사적인 기업의 사적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제한 이걸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 아,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다르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보는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대부분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개인들이 자기 몫을 요구하게 되고 전반적인 각 개인의 삶의 질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죠. 경제가 성장하면 대부분 다 좋아지죠.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중국은 경제 성장의 목표라는 게 국가 위상의 하위 항목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위상이라는 거 정치 체제, 중국식 체제가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식 어떤 인프라라든지 중국식 중국의 리더십 이게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를 위해서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인들 서민의 삶과 관련된 산업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첨단 산업만 중요한 거예요. 아예 내놓고 그런 소리를 하는군요. 예, 거기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근데 저는 설마 내놓고 얘기까지 하겠어 그랬는데. 네. 내놓고 이렇게 개인의 자유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평등 자립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자립이라는 말도 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네. 자립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식 공급망, 서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국식 공급망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원재료부터 모든 그 최종 생산물까지를 중국 내부의 공급망 하에서 이제 구성을 한다. 네. 그 자원, 그 히토류 같은 경우도 별로 돈이 안 되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환경 파괴하면서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얘기하는 게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뭐 인류 평화의 네. 평화와 번영에 뭐 기여를 하고 네. 문화 발전에 뭐 인류 공용에 뭐 기여한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식어들이 그 옛날에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 할 때 썼던 표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로 똑같이 나와요. 그래요? 그 옛날에 히틀러도 그 나의 투쟁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자기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게 전략 산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1대1로 사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식 체제를 확산시키고 중국식 체제를 확산시킨다. 예. 네. 그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는 그래서 현재 경제 성장이 좀 침체되는 거는 과거에 저부가 가치 산업 그러니까 양쪽으로 투입하는 특히 뭐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거,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저가형 조립 뭐 네. 이런 거에서 현재는 고품질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통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지금. 아, 그래서 자기들 나름의 설명 방식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중국식 특징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데 그리고 현재 이러한 내수 침체에 대해서도 중국 지도부에는 상당히 이거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전반적인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2017년 이거 상당히 오래된 10년 가까이 된 네. 건데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수많은 개도국 리더들은 서구식 정치 모델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의 발전 경로를 배우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야흐로 동쪽을 바라보라는 말이 일종의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도 아니고 10년 전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와서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한 것도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체제 경쟁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미 본 거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도 이미 중국이 체제 경쟁으로 나온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게 그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도 그런 회의가 나왔었어요. 그렇군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근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그걸 본격적으로 시동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 인식은 미국 행정부도 같아요. 트럼프 일기 때 이후 바이든 정권으로 갔을 때 그럼 바이든 정권이라고 해서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이 누그러졌었냐? 아니죠.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모든 면에서 다 다른데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나 배싱이라는 것만큼은 공통점이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유니트리에서 이런 로봇을 만들었고 막 이런 걸 AI 뭐 딥시크라든지 네. 키미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자체가 중국인들한테 자긍심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게 중국 지도부가 공유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편 전쟁 이후에 있었던 중국의 현대사 이게 이제 굴욕의 현대사라고 불러요. 중국에서는. 네.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복수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실지 회복이라는 거는 청나라 기준으로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를 기준으로 그 영토를 다 회복해야 된다. 아하.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굴욕의 현대사를 애국심의 지렛대로 삼는 거예요. 애국심 그렇군요. 고치에. 사람들한테 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우리 똘똘 뭉치자 힘을 내가지고 우리 서구 열강을 갖다 복수를 하자 이걸 갖다 고취시키는데 이 굴욕의 현대사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네. 하나의 지렛대가 되는 거고 서구 열강 중에 일본도 들어갑니다. 일본은 서구는 아니지만 저한 그 아편 전쟁 자기들 이후에 침략하고 침략한 그랬으니까. 네. 그 나라 중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해양에서의 충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현재 정해져 있는 해양 영토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국제 무대에 나오기 전에 서양에 있는 서구 열강들끼리 결정한 거다. 네. 그건 우리가 인정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것도 그럼 남중국해를 자기들이 가서 점령하고 예. 있는 것도 예. 그거는 옛날에 잘못 결정한 거니까 그렇죠. 돌리는 거다, 되돌리는 예. 거다 예. 그렇게 하겠네요. 자기네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도 그렇고, 네. 뭐 대만 백서를 2022년에 오랜만에 발간을 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무력 사용, 대만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이 공식적으로 딱 네.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참 정말 위협적인 건데요. 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참 이게 중국 내부 사정하고 뭐 종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경제가 이런 식으로 불균형한 정책 설정 자체가 돼 있는 이유가 이걸 분리시켜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 이제 이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에 관련된 소비재라든지 내수하고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정말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수준으로만 가면 되는 거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산업에다가 모든 거를 역량을 투입한다 이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요즘에 중국이 겁나요.
그래서 중국을 한번 가볼까 하다가도 이거 공항에서 잡히는 거 아니야? 네가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이 나는데 네. 이게 저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 네. 중국에 그렇죠. 예전에 외국인들이 꽤 많았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긴 한데 7월 1일부터 법이 그 뭐죠? 민족 단결법. 예, 민족 단결법. 그게 들어오고 했는데 중국이 이것도 이제 중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화평연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게 뭐예요? 직접 무력으로 쳐들어와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나 문화, 뭐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들이 중국 내부에 서서히 스며들어서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평화적으로 전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중동에서 있었던 오렌지 혁명 같은 것들 있죠. 이걸 화평연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화평연변이에요? 예. 서서히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건데 네.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북한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면에서. 북한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네. 북한이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상태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소수민족이 흔들린다고 해서 중국이 분열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구 비중이 너무 작아서. 그렇긴 한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한족 사회로 퍼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다. 그렇군요. 이러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민족 단결법도 그렇고 이거 민족 단결법은 외국인까지도 그냥 중국 잘못 들어갔다 잡혀갈 수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외국인들한테도 적용이 돼요. 외국인이 뭐 어떻게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했다고? 지금까지는 보면요, 뭐 티벳이나 이쪽에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그 소수민족의 그 인권 문제 이런 거를 외국에서 뭐 인권 단체 같은 데서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중국 잘못 들어가면은 이제 구속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이 정도 가지고서 잡진 않겠죠. 근데 이제 가봐도 돼요? 그럼 돼요? 가봐 뭐 장담은 겁나는데. 못하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반체제 운동가에 동조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이걸 디지털 레닌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안면 인식 통해서 이제는 과거처럼 어떻게 몰래 들어가 이게 불가능해졌어요. 네. 이거를 굉장히 강화한다라는 거는 역시 화평연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구나. 거꾸로 이걸 대만에다가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중국이 제일 화평연변에 무서워했던 거는 어디냐면 홍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이 좀 움직인다고 해서 중국이 체제가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은데 홍콩을 통해서 홍콩에서 서구식 자본주의 사상이 중국 전체로 쫙 퍼져나가게 되면 이건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국양제라고 하는데 일국양제에서 중요한 건 앞에 일국입니다. 양제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네. 그럼 대만하고 통일해서도 대만 백서에 돼 있어요. 대만하고 통일하면 대만을 일국양제 체제로 가겠다. 불가능해요. 그냥 그러니까 일국이에요. 명분은 그렇게 예, 놓는데 예.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대만에 그러면은 그렇게 돼 있고 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중국 사람들이 대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대만에서의 그 풍요로운 생활이 중국 전체로 퍼져나가고 이 체제의 차이가 간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위험 요소를 갖다 끌어들이는 그건 용납할 거예요. 수가 없군요. 예. 근데 거꾸로 대만을 향해서 이 화평연변 전술을 쓰고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은 해대 조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만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네. 해대 그래가지고 이게 2018년에 해대 31개 조치 그래서 정식 명칭은 양안 경제 문화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 그래서 이걸 그냥 흔히 해대 31개 조치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요, 뭐 대만인이 푸젠성에 와서 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내국인 대우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뭐 대만과의 네. 뭐 상호 뭐 교류 뭐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중국 문화를 사업을 뭐 대만에다가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 라이칭더 대만 행정원장 이제 지금 총리인데 그 당시 총리는 아니었죠. 총통. 그러니까 라이칭더 총통이라고 부르나요? 통. 예. 총리인가요? 총통장관.
당시에는 이제 되게 선거 전이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대만 행정원장이었는데 이때 라이칭더 총리가 이 해대 조치를 갖다가 이거는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사실 뭐 그거는 뭐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중국도 굉장히 큰 모험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만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3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무력으로 하는 거. 요건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무력 시위,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상 봉쇄를 일시적으로 했다가 풀었다. 겁주는 거. 예, 이게 있고, 3번째가 대만 내부 동요죠. 아, 포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젊은 층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 해대 조치를 강화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대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이 대만 통일이라는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가장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 실지 회복을 통해서 굴욕의 현대사를 극복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만 자체 내에서도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경계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들은 그 화평연변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 무서워하는 전략을 대만을 향해서 또 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중국 내부가 이렇게 분위기가 변하고 감시도 심해지고 막 그 탄압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는 추세는 안 나타납니까? 자본 이탈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통계가 없죠. 그래서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하나 반증하는 사건이 최근 들어서 중국이 자본 통제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해외로 나가 뭐 심지어는 뭐 2018년 이후에 뭐 해외로 송금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추적해가지고 세금 매긴다, 자금 출처원 따진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2018년이면 거의 8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한 조치를 완전히 분위기가 다를 때인데 그때는. 네, 그거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부자들이 해외로 자금 유출을 많이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나오지.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국에서도 이제 해외로도 재산을 못 빼돌리게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 공산당은 굳건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흔들리거나 뭐 나라가 깨지고 이럴 가능성이 지금 조짐에 안 보이죠. 하지만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 자체도 완전한 1인 체제를 갖췄어요. 네. 그동안 뭐 얘기가 나오던 장류샤 같은 사람도 이미 지금은 권력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고. 네. 근데 1인 체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1인자의 불안감은 커지거든요. 그 독재자의 함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그리고 스탈린도 그랬었고 뭐 1인 체제를 아주 강화하고 나면은 주변에서 보기에는 와 이제는 철옹성이네 싶은데 본인 스스로는 더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구성을 하게 되고 이게 독재자의 함정에 빠지는 게 이렇게 되고 나면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거는 갑작스럽게 대만을 공격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땐 대만을 공격하는 건 너무나 큰 모험 아니냐 싶은데 이 독재자의 함정에 빠지면은 그러한 이상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히틀러도 그런 식의 그렇죠. 결단을 했던 거죠. 저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도 약간은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좀 파괴하고 이제 경고를 한 다음에 돌아오겠다 이런 작전이 아니라 가세 점령해서 통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거는 키이우를 점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잡는다 하더라도 통치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쳐들어간 거하고 조금 달라요. 물론 지금 미국도 뭐 이란 쳐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네. 미국은 처음부터 이란에 들어가서 통치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네. 단순히 이란의 핵시설을 이제 무력화하고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킨 다음에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 미국은 돌아오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였어요. 네. 돈바스 지역하고 이렇게 쭉 해서. 근데 그런 결정은 사실은 누가 봐도 좀 무모해 보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이 나기 전에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대부분 틀렸던 이유가 그 전문가들이 정말로 바보 같아서 틀린 게 아니라 그런 결정을 하면은 러시아가 안 될 텐데 손해일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러게요. 예컨대 야구를 하는데 2사 만루에서 여기서 이 타자를 걸른다. 이거는 작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작전. 근데 갑자기 상대가 썼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제가 너무 이제 과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1인 체제라고 하는 게 예. 정말 예측 불능의 그런 행동을 할 수 예.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그래서 이 중국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그 체제가 굉장히 강건해 보이는데 본인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이 나오는 게 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점점 더 통제를 갖다가 아주 강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거 보면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초조함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